안녕하세요. 과학이 재밌어지는 시간,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오늘도 알아두면 유용한 과학 이야기 가득 싣고 돌아왔습니다. 기환 씨, 무슨 일 있어요? 왜 이렇게 머리를 감싸고 있어요? 아니, 아시다시피 제가 타고난 건강 체질이거든요. 지난 겨울도 별탈 없이 지냈는데 말이죠. 요즘에 잠시만요. 죄송해요. 이렇게 막 목도 좀 간질간질하고 특히 두통. 야, 제 두통 때문에 진짜 소은지 환장하겠습니다, 그냥. 목도 아프고 머리까지 아프다면 네. 딱 감기 증상인데요. 약은 먹고 있어요? 약은 먹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갔더니 또 감기는 아니래요. 병원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감기 환자 같긴 한데 아무튼 그건 아니라고 해가지고 도대체 이 이유가 뭔지 그걸 좀 누가 속 시원하게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요, 지금. 기환 씨를 괴롭히는 것의 정체, 네. 저는 좀 알 것 같은데요. 그래? 봄이 되니까 유독 심해졌고 호흡기 증상이 같이 왔다면 그렇죠. 이것 때문일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미세먼지는 WHO에서 정의하고 있는 발암물질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발암물질이라서 인체에는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대기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미세먼지가 장기간 지속되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도 어김없이 봄철 불청객이죠. 미세먼지가 극성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잘 알고 대처해야겠죠. 전문가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환경공해연구소에서 온 임영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성센터장 신혜정입니다. 환경위성센터에서는 세계 최초 정지궤도 환경위성을 발사하여서 운영하고 있고요. 위성을 기반으로 해서 아시아 지역의 광역적인 대기 현상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정말 대단한 분 모셨네요. 네. 예. 자, 요즘은 말이죠. 하루 루틴이 일어나자마자 날씨 예보 앱을 딱 켭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농도가 오늘은 얼마 정도 되나 이거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하루하루를 좀 맞이하고 있는데 이 지긋지긋한 미세먼지 습격 대체 언제쯤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예. 올 봄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온 건조, 거기에 미세먼지 나쁨으로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센터장님, 2025년 미세먼지 전망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올 봄철 미세먼지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네.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유사하거나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되었고요. 그리고 나쁨 이상 일수는 전년 대비해서 더 많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시면 미세먼지 농도가 작년보다 유사하거나 높을 확률이 각각 40% 정도 되고요. 그리고 나쁨 일수가 더 많을 확률은 50% 정도로 전망이 되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 여행 오는 외국인들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 하는 얘기가 아니 한국은 참 먹거리도 많고 볼거리도 많은데 공기가 너무 안 좋더라. 제 친구 한 명도 이제 미국에서 얼마 전에 왔거든요. 네. 딱 날씨 하더니 Hey 기왕, wow, the air is too bad, yeah, okay? 막 이러면서 이제 좀 웃으시라고 제가 한 건 웃어주시면 됩니다. 예. 어쨌거나 지금 공기 질이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해외 다른 나라들과 좀 비교했을 때 실제로 좀 많이 안 좋은 편일까요? 2023년 통계 자료에 대한 것을 보면 전 세계 한 134개국에 대한 대상 국가들의 한 7,800개 네. 도시에 대한 평가들을 했는데 그중에 우리나라 평균값이 한 19.2 마이크론 퍼 큐빅미터 정도의 초미세먼지 네. 농도를 가리켰고 그 농도의 수준이 전체 국가 순위로 따지면 한 52 정도.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 134개 국가 중에 50이니까 그리 썩 좋은 것들이 아니고 그러네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OECD 국가,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수준에서 상당히 상위권 국가로 올라왔는데 이 OECD 국가 전체로 따지면 뒤에서 두 번째 정도입니다. 이제 튀르키예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나쁜 정도의 수준이다 보니까 대기질 상태가 전 세계적으로 봐서는 뭐 중간에서 조금 좋은 정도이긴 하지만 전 세계 경제력의 입장에서 따져서 본다면 좋은 쪽은 아닌 그 정도의 순서가 우리나라의 현재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인
그런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외국인들이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기후위기가 날씨 패턴을 변화를 시키면서 대기오염물질이 확산하는 것에 좀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극단적인 고온이 강하게 또 자주 발생하는 것도 오염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 IPCC 6차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따라서 기상 여건이 변화하는 것에 대한 그런 물리적인 변화, 그리고 대기 중에 있는 대기오염물질이 얼마나 대기 중에 잔류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는 그 화학적인 변화에 대한 특성, 생물적으로 자연적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얼마나 배출되는지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생물학적 요인들,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런 대기오염물질이 결정된다고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북서태평양 지역이나 인도양이나 대서양의 그 해수면 온도가 또 증가하기도 하고요. 네. 티베트의 눈덮임 그 면적이 또 줄어들기도 하면서 우리나라의 고기압성 순환이 좀 더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확산되지 못하고 정체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국외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유입이 되면서 국내 이제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날씨 얘기할 때 3한 4온 그렇죠. 표현 많이 썼었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3한 4미라는 표현을 쓴대요. 공감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3일은 춥고 4일은 이제 미세먼지가 가득하다라는 말인데 그만큼 요즘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한지를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 비해서도 저희가 느끼기에는 더 심해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최근의 상황으로 놓고 보면 코로나라는 우리가 원치 않았던 사회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 이때 가장 크게 변화시켰던 것들은 뭐냐면 사람들 간의 대면을 덜 하도록 했던 것들이죠. 그래서 재택근무를 한다거나 사람들의 이동이 굉장히 줄어드는 그런 상황들이 생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에너지 사용량이 급격히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 대기 상태가 조금 좋아졌다가 맞아요. 23년부터 코로나가 완화되면서부터 다시 활동이 정상화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업계도 그렇고 모든 사회 시설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이 가장 최근에 대기오염물질, 특히 미세먼지 등에 대한 것들이 다시 약간 악화되게 되는 그런 현상들로서 작용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역시 건설 현장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화력발전과 같은 것들의 비율은 배출량에 조금 더 기여도가 높아지는 그런 현상들로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확실히 날이 점점 따뜻해지면서 자연스레 야외 활동도 좀 많아지고요. 그런데 이 미세먼지 생각하면 또 이게 활동을 하는 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안 할 수도 없고 이거야말로 좀 딜레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더 제대로 알고 잘 대비를 해야 될 텐데요. 미세먼지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건 다들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이게 발암 물질이죠. 그 2012년입니다. 이제 WHO 산하에 IARC라고 이제 발암물질의 등급을 정하는 기구가 있는데요. 그 기구에서 디젤 내연기관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1급 발암물질이라고 이제 승급을 시켰습니다. 디젤 배출 물질들의 안에 포함된 것들이 주로 이제 미세먼지를 포함한 탄소 덩어리들입니다. 여기에 노출된 근로자들이 폐암 발생률이 한 6.8배에서 8.5배 이상 높게 나타난다거나 방광압이 높게 나타나는 등등에 대한 암 발생률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IARC에서 발암물질로 등급을 높였고요. 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런 그 디젤 배출 물질들이 미세먼지에 영향을 많이 주는 지역의 미세먼지도 역시 2013년에 발암 1등급으로 다시 이제 승급을 시킨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013년 이후로는 전 세계적으로 디젤 내연기관에서 나왔던 미세먼지와 같은 것들이 전체적으로 암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것들을 정의를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술이라든가 네. 담배와 같은 것들과 같이 미세먼지 역시도 이제 1급 발암 물질이라고 정의를 승급을 시켜서 현재까지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작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제 보통 미세먼지의 그 입자 크기를 얘기를 할 때 우리 지금 머리카락이랑 좀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저희가 흔히 말하고 있는 미세먼지라는 것은 대기 중에 부유하는 그 먼지를 말하는데요. 네. 그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입자를 미세먼지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이 안 와요. 네, 그런데 초미세먼지는 또 그거보다 더 작은 그러니까. 직경이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입자를 말하는데요. 우리 머리카락의 직경이 50에서 70 마이크로미터인 것을 고려했을 때 미세먼지가 얼마나 작은지 저희가 한번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미세먼지들이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발생하는지 교수님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미세먼지라는 것이 이제 발생되는 이유는 흙먼지가 날린다거나 꽃가루가 날린다거나 바닷가 같은 경우에 이제 해무라고 그러죠. 이제 바닷물들이 날립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먼지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는 거고. 해무도 먼지예요? 예,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들은 인위적인 발생원이라고 그러는 것들인데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화석연료의 사용들입니다. 이게 연소 효율에 따라서도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 바로 이것들이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과정에서 불완전 연소가 됩니다. 그럼 불완전 연소된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바로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 물질들이 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 화석연료의 사용과 그것들을 완전히 연소시키지 못하는 불완전 연소율에 의한 것들 때문에 자연에서 우리가 보통 지금 꺼려하는 이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 물질들을 주로 만드는 원인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다른 물질과 결국엔 이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미세먼지가 되는 경우, 그게 이제 인위적인 발생, 또 2차적 발생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좀 발생이 되나요? 이제 화석연료를 사용하게 되면 황산화물이 이제 대기 중에 배출되게 됩니다. 이러한 황산화물은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 그리고 암모니아 가스와 반응을 하면서 황산염이라고 하는 그 미세먼지를 생성하기도 하고요.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의 경우에는 오존과 같은 산화제 그리고 암모니아 가스와 만나면서 질산염이라는 그 미세먼지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네네.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미세먼지를 발생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무심하게 놓치는 경우들이 주로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음식을 한다. 우리는 음식 냄새라고 생각들을 하십니다만 조리 과정에는 연료도 사용이 되어지고 연소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오염 물질들이 만들어져서 미세먼지나 대기오염 물질들이 발생이 되는데 이걸 잘 모르고들 계시는데 뭐 아마 이제 꽤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7, 8년 전에 고등어 사태 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예. 그래서 집에서 생선 구워 먹지 말라고. 예. 뭐 저도 이제 그 연구를 했던 당사자 중에 한 명이라. 네네. 예. 저희가 이제 연구했을 때 그 미세먼지 발생량, 초미세먼지 농도가 호흡 경로 위치에서 측정을 해봐도 3,000 마이크로그램 per 큐빅미터 넘습니다. 그럼 지금 이야기하는 기준의 수십 배 이상이 조리 시에 발생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인데 후드나 팬과 같은 것들의 점검을 꼭 해보셔서 잘 저감이 될 수 있는지 또 부족하다면 창문을 열어서 환기량을 좀 더 늘려주는 그런 일들을 꼭 병행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전자담배의 연기도 역시 미세먼지 등의 화학물질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권련보다도 미세먼지 농도가 좀 더 높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잘 생활 속에서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향초와 같은 것들입니다. 향초? 예. 촛불을 켜게 되면 이건 역시도 연소 과정입니다. 저도 많이 쓰거든요. 네, 뭔가 저도요. 안 좋은 냄새 없애려고. 예. 그러니까 이제 후각을 통해서 기분 좋게 해주는 이런 효과들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 심리적인 효과들은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전달되는 과정은 미세먼지 등에 대한 것들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이걸 키는 과정에서는 먼지의 발생률이 굉장히 높은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결코 좋은 게 아니고 최근같이 이제 사무실 환경에 많이 노출이 되는 경우에 특히 모르시고 넘어가는 것들이 복사기와 같은 것들. 그러니까 복사기의 경우는 까만색으로 잉크가 되죠. 예. 그 까만색이 탄소 덩어리들입니다. 완전히 붙지 않은 나머지의 것들이 공기 중으로 이동을 해서 미세먼지 등에 대한 원인으로서 실내에서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복사기와 같은 것들을 많이 쓰시는 실내 공간 같은 경우도 역시 환기를 필히 병행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지금 종이 그 대본 대신에 네. 태블릿을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작가님도 칭찬해요. 예. 근데 그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진짜 놓치고 있던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와중에 최근 들어서 또 새로운 용어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응축성 미세먼지? 아니 그냥 미세먼지가 미세먼지지 응축성 미세먼지 이건 또 뭔가요? 네, 응축성 미세먼지라고 하는 것은 굴뚝 안에서 고온의 배출가스에 포함되어 있는 가스상 그 물질이 대기 중으로 나오게 되면 찬 공기랑 만나면서 즉시 그 미세먼지의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인데요. 이 응축성 미세먼지의 크기가 그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와 같이 2.5 마이크로미터 이하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그 응축성 미세먼지는 배출가스에서 나온 후에 대기 중에서 이제 먼지로 변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이제 유해한 오염물질도 포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겨울철의 경우에는 굴뚝 내부의 온도와 그 굴뚝 외부의 온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다른 계절에 비해서는 응축성 미세먼지 발생할 가능성이 이제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응축성 미세먼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출가스에 포함되어 있을 때는 이제 가스상이기 때문에 실제 배출가스 안에 있는 입자상으로 존재하는 여과성 미세먼지랑 달리 측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배출가스에서 나올 때 가스상이기 때문에 보통 산업시설 후단에 설치되어 있는 필터나 이런 데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측정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측정할지에 대한 연구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이제 진행이 됐었고 2023년에 응축성 미세먼지를 측정하기 위한 공정시험 기준이라는 것을 마련해서 측정과 관련된 연구들도 수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거기에 응축성 미세먼지까지 요즘에는 숨쉬기가 좀 무섭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 미세먼지를 확실하게 잡는 방법 없을까요? 죄송합니다. 숨을 못 쉬겠네. 야, 이건 진짜 그냥 공기가 아니에요. 이거 언제부터 또 이게 미세먼지가 이렇게 심해졌는지. 이 마스크 집어넣었다가 지금 다시 꺼냈다니까요. 아, 진짜 누가 이 미세먼지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줄 수 없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뭔 소리야? 뭔 소리? 차들이 있어요, 차들이. 오, 완전 멋있어. 이제 걱정 마십시오.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우와, 대박. 미세먼지 해결사이신 거죠? 연구사님도 저랑 같은 인간인데 대체 이 미세먼지, 이 수많은 미세먼지를 어떻게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두 차량에 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일단 어떤 차들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태양빛을 이용해서 미세먼지 원인 물질들의 농도와 배출량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이거 어떻게 이제 작동을 시키면 되나요? 태양광을 추적하는 솔라 트래커가 위로 올라가게 되죠. 그러고 나서 태양을 바라보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 차는요? 이 차는 미세먼지 전구 물질인 VOC를 정밀하게 측정해내는 차량입니다. 그러면은 이 두 대가 어디 뭐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분석한다는 말씀이실까요? 네, 저희는 주로 공장지대나 산단, 산업지대에 가서 주로 활동을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저도 그 현장에 좀 따라가도 될까요? 네, 출동하시죠. 예, 이제 멈춰가지고 어떤 걸 좀 확인할 수가 있죠? 지금 저희가 측정한 경로대로 이렇게 매핑이 됐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사실은 붉은색이 좀 많은 구역들은 문제가 조금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이 물질도 톨루엔이고요. 유기용제로 많이 쓰이고 도장이나 페인트 이런 데 좀 많이 포함된 물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현장에서 찾기도 했지만 저희가 과학 기반의 분석을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과학 기반 이런 거 너무 좋습니다. 그 공간으로 빨리 가시죠. 가시죠. 출발. 우와. 이 공간 왠지 좀 낯이 익은 것 같아요. 뉴스에서 봤던 것 같기도 하고요. 정확히 어떤 공간입니까? 우리가 아까 첨단 장비들을 이용해서 측정했던 모든 데이터가 여기서 모여집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진짜 저희가 그 돌았던 그 경로 그대로 나와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왜 지금 동그라미 모양이 있긴 한데 색깔이 왜 달라요? 저희가 아까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VOC를 종류별로 이렇게 좀 측정을 했는데요. 초록색이면 좀 농도가 낮다. 그리고 주황색으로 갈수록 농도가 높다. 어떤 회사들이 영향을 미쳤는지 그것들을 좀 잡아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미세먼지 이렇게 그 이동 현황을 보면은 막 저쪽에서 보니까 더 높은 공간에서 막 날아다니기도 하잖아요. 그거는 여기서는 분석이 안 되는 건가요? 옆 건물로 이동하시면 그 비밀을 풀 수 있으실 겁니다. 옆 건물이요? 제가 지금 전에 이제 지상에서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걸 보고 왔거든요. 근데 여기 오면 하늘에서도 뭐 미세먼지 측정하는 그런 방법을 알려준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지금 딱 요게 지금 그 친구인 것 같은데 이거 딱 생긴 게 무슨 인공위성처럼 생겼는데 이거 뭐 설마 지금 조만간 발사되는 그런 위성인 건가요? 이게 이제 천리안 2 비호라는 위성인데요. 이게 실제 위성 크기의 3분의 1로 약 축소한 모형입니다. 모형이에요? 네.
이 탑재체가 이제 저희가 운영하는 대기질을 관측하는 환경 탑재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위성센터에서는 이 하루에 8번 이상 아시아 대기질을 관측할 수 있는 이 환경 탑재체의 자료 수신부터 처리, 저장, 배포까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게 그러니까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일종의 센서 역할을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요, 연구관님, 이 위성이랑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런 위성과는 어떤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기존에도 이제 국외 환경 위성들이 있는데요. 그 위성들은 이제 정지 궤도가 아닌 낮은 고도에서 지구 주위를 돌면서 하루 이틀에 동일한 지역을 한 번 정도밖에 관측을 못하고요. 이 천리안 이 비오라는 이 위성은 세계 최초로 정지 궤도 상에서 발사해서 하루에 여러 번 같은 지역을 관측할 수 있는 환경 위성입니다. 요즘 뭐 우리 국민들 생긴 습관 중에 하나가 그날 미세먼지 농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또 연구관님의 이런 노고 덕분에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좀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세먼지와의 전쟁, 이젠 피할 수 없습니다.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원인을 찾고 확실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깨끗한 하늘을 되찾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미세먼지 너 꼼짝 마! 쏠 수 있어! 미세먼지가 우리 일상, 특히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이제 자주 언급이 되고 있지만 매번 다른 이슈, 또 궁금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환 씨가 준비한 게 있다고요. 맞습니다. 문과 출신이지만 나날이 과학 천재로 거듭나고 있는 저 기환이가 말이죠.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대신 좀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 싹 다 지금 모아왔거든요. 네. 응축성 질문들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칭 과학 천재 기환 씨의 활약 기대해 보면서 네. 첫 번째 궁금증 뭔가요? 요즘 이제 미세먼지 이렇게 심하다고 해서 그 환기를 안 하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창문 꽁꽁 닫고 계신 분들 많은데, 한편으로는 아니다. 환기를 하는 게 맞는가? 아니야. 꽁꽁 닫아놔야지. 미세먼지 들어오면 어떡해. 그래서 환기를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여기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센터장님, 하는 게 맞습니까? 안 하는 게 맞습니까? 네, 이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질문하시기도 하시는데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환기는 이제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 미세먼지가 높다고 해서 이제 환기를 하지 않게 되면 이것이 오히려 더 건강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사실 실내에 그 문을 닫아놓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뿜어내는 이산화탄소라든지 가구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물 등이 이제 더 농도가 이제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환기는 이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환기는 새벽을 피해서 하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미세먼지가 높은 날의 경우에는 아주 이른 아침이나 또는 점심에 환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에서 측정하고 있는 대기 환경 측정망의 최근 3년 자료를 분석을 해봤더니 일중의 농도가 가장 낮은 때가 새벽 5시, 그리고 또 농도가 가장 높은 때가 점심이 되기 전인 오전 10시 정도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른 아침이나 점심 정도에 환기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도 환기는 필수다. 기억을 해둬야겠고요. 네. 두 번째 궁금증 뭔가요? 네, 이번 질문은 조금 심각한 내용일 수 있는데요. 최근에 말이죠, 이 미세먼지가 극단적인 선택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교수님, 이거 진짜 사실이면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기환 씨한테. 만약 그 미세먼지가 높을 때 외출을 하시면 막 호흡곤란이 오시던가요? 막 호흡 곤란까지는 아닌데 조금 아무래도 숨 쉬거나 이런 게 좀 답답하긴 하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사실은 미세먼지가 높을 때 그렇게 잘 느끼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의 상태에서는 미세먼지 높은 것이 아주 치명적인 피해를 주거나 아주 힘들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힘든 분들이 있죠. 어린이라든가 노약자라든가 그다음에 임산부라든가 혹은 호흡기나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기저질환자들이 계십니다. 민감 집단들한테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피해로 나타날 수 있는데, 먼지가 피해를 크게 나타내는 질환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천식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이 그 기도가 좁아지는 그런 질병인데, 이 천식 환자들하고 그 도시의 그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것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곳에 사는 천식 환자들일수록에 삶에 대한 선택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사실은
일반인들한테는 그렇게 쉽게 잘 안 일어날 수 있으나 건강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이들로부터의 영향이 아주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있고 그런 것들로부터의 어떤 나쁜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나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관리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뭐 정서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고 네. 우리가 사실 시작하면서 기환 씨가 두통이 좀 심해졌다고 했었잖아요. 맞아요. 이게 미세먼지 때문은 아닌가 했었는데 관련이 있을 수 있겠어요. 미세먼지가 높으면 일단 호흡이 쉽지가 않겠죠. 그리고 산소 공급도 원활치가 않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경계통에 대한 문제들이 당연히 발생을 하거나 스트레스 계열의 것들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두통은 당연한 것들이고요. 사실 미세먼지를 표현할 때 질병과의 연관성을 얘기하면 소화기 계통의 질병 말고는 거의 대부분의 질병들이 현재 입증이 되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사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미세먼지를 만병의 근원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이유가 있었구나. 어쩐지 약이 안 듣더라고요. 검사리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머리 아파. 예. 자, 어쨌거나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의 원산지 논란. 이거 참 궁금해하신 분들 많은데요. 일단 미세먼지 하면 중국발이다. 아니다. 국내에서 대부분 생긴 거다. 이런 얘기들이 워낙 갑론을박 지금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논란이 많은데, 자, 센터장님께서 오늘 이 논란의 종지부를 딱 찍어주시죠. 애석하게도 명확하게 원산지에 대해서 규정할 수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중국 동북 지역에서 이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이동하는 기류를 타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국발 미세먼지는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세먼지가 이동하는 그 기여도는 기상 상황에 따라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우리가 보통 국외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대부분 중국에서 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주변에 여러 몽골이나 북한과 같은 다른 나라들에서 이제 이동되는 미세먼지도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런 몽골이나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이제 배출 규제가 굉장히 약한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하는 연료의 품질도 좋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라들이 실제 사용하는 연료의 양이 작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더 많은 미세먼지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중국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 나라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정확하게 원산지가 어디다라고 해서 그 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좀 특정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나누면 나눌수록 미세먼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잘 대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미세먼지의 위해성을 더 깊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실제로 미세먼지가 우리 건강에 어떻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가요? 미세먼지는 작을수록 피해가 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큰 먼지는 사실 우리 호흡기를 통해서 깊은 부분까지 못 들어갑니다. 걸러져요. 하지만 대부분 코털이라든가 이런 면역 기능들이 있어서 기관지 안쪽에는 섬모세포라는 것이 이제 먼지를 쳐내는 역할들을 해주는데요. 먼지의 크기가 작아지면 이런 것들을 다 통과를 해버리는 현상들이 생겨나서 폐포 도달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들이 이제 몸 안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하필이면 미세먼지는 사실은 복합오염 물질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뭐 중금속이라든가 혹은 pH라고 그러는 다원방향적 탄화수소류 혹은 다이옥신유와 같이 굉장히 해로운 물질들이 복합적으로 붙어서 같이 이동이 되어지는 복합오염 물질의 형태를 띠다 보니까 인체 내에서 일으킬 수 있는 피해도 굉장히 다양하고 아주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모세혈관을 통해서 그다음에 혈액으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혈액으로 이동된 먼지들은 대부분 우리 몸에 이물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제거시키는 면역 기능인 대식세포라는 놈이 이제 작용을 해서 얘네를 잡아먹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대식세포가 이런 것들을 없애는 과정에서 힘을 썼기 때문에 세포 주변에다 염증매개 물질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근데 이 염증매개 물질이 하필이면 또 혈액보다는 점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심장에서 펌핑을 해서 혈액을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잘 이동되지 못하는 현상들이 생기고 그게 좀 더 악화되면 말 그대로 이제 심장마비라는 현상들로 우리가 생명을 달리하는 일들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먼지는 호흡기로 출발하지만 심혈관 계통에서 일으키는 질병들이 굉장히 커지고 뇌질환까지도 생기고요. 암성 변이로 변환이 되어져서 폐암 등의 여러 가지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여러 면에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세먼지가 단순히 호흡기에 영향을 미치는 걸 넘어서서 신경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들이 이제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관련해서 연구 결과가 좀 뭐 나온 게 있습니까? 여러 연구들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한 가지가 랭카스터 대학에서 치매 환자들의
뇌를 해부하는 연구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 중에 네. 치매로 돌아가신 분들의 뇌를 해부를 해서 봤더니 치매에 걸려있는 환자군에서 탄소 덩어리들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치매 환자들과 같은 경우들은 탄소의 영향들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했고요.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연구가 됐는데 70세부터 81세까지의 한 19,000여 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먼지의 노출 농도가 높아질수록의 판단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그 능력들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들이 확인되어진 연구들이 있었고요. 또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분들에 대한 것도 역시 조사를 해보니까 먼지 농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들로 증명이 되어졌고, 아이들의 학습 능력에 대한 것들도 역시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면 단기 기억 상실에 대한 영향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학업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먼지 농도가 높으면 종합적으로는 인지 기능이나 뇌의 여러 가지의 기능들에 나쁜 작용들을 하고, 나이가 많이 먹게 되면 결국 치매나 알츠하이머와 같은 우리가 굉장히 좀 피해야 될 여러 가지의 질병의 발생에도 역시 리스크 팩터로, 즉 위험 인자로 미세먼지가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은 어느 정도 여러 연구에서 이미 입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뭐 확실해졌습니다. 미세먼지를 단순한 대기오염 문제로만 보지 말고 우리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해야겠습니다. 담배 연기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PM10과 PM2.5의 배출량과 공기질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한 연구를 보면 서울시는 PM10과 PM2.5 발생량의 4.27%, 4.81%가 담배 연기로부터 기인하고, 다른 시도에 비해 공기질에 대한 담배 연기의 기여율이 가장 높은 도시로 평가되어졌습니다. 이는 서울시에서 비흡연자들이 다른 시도보다 담배로 인한 미세먼지에 대한 노출이 더욱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간접 흡연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담배 연기 이동에 대한 연구의 과학적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 8월 16일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주변은 10m에서 30m로 확대 적용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법 개정은 실외에서의 흡연도 신중하게 다뤄야 하며 간접 흡연의 위험은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전자담배와 같은 제품도 간접 흡연의 위험을 유발하므로 금연 구역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자담배의 주요 성분은 니코틴, 프로필렌 글리콜, 식물성 그리세린, 그리고 향유 등입니다. 니코틴의 종류는 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화학적으로 합성되어 제조된 니코틴을 합성 니코틴이라고 하며, 전통적으로 담뱃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이 천연 니코틴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합성 니코틴이 전자담배 액상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합성 니코틴은 니코틴이 아니라는 잘못된 인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합성 니코틴은 화학적으로는 천연 니코틴과 동일한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독성 또한 천연 니코틴과 비슷합니다. 액상의 향료나 첨가물이 가열되면 유독성 물질을 생성해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중 디아세틸 성분은 폐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담배에서 발생되는 담배 연기에는 여전히 발암물질인 포르말데하이드와 아크로레인과 같은 유해물질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서 2020년까지 전자담배 흡연과 관련된 폐질환으로 인해 미국에서 총 2,668명이 입원을 했으며, 그중 68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중 15%는 18세 이하의 청소년이었으며, 특히 18세에서 24세 사이의 환자가 37%를 차지해 청소년과 젊은 층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담배 연기와 전자담배의 미세먼지는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간접 흡연은 비흡연자에게도 위험을 초래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대책 연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미세먼지, 그냥 먼지가 아니라 우리 건강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1급 발암 물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죠. 우리가 흔히 스모그의 도시라고 알고 있는 그 런던, 네. 그 런던이 있는 영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초미세먼지 기준을 설정하기 이전인 2008년부터 초미세먼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실제 노출 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이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실제 도로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한 노력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모니터링도 강화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사실 가장 먼저 그리고 제도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그런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1955년에 클린에어 액트라는 청정 대기법을 제정을 했고요. 이 법을 기반으로 해서 제도적으로 굉장히 강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업에서 주로 배출되는 그 고정 이동 오염원, 자동차와 같은 이동 오염원에서 배출되는 것들을 이제 규제하기 위한 정책들을 굉장히 세밀하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오염원들을 188개로 나누어서 각각의 오염원에 대해서 어떻게 저감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다 마련해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와 인접해 있는 뭐 이를테면 일본이나 중국은 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요? 우리 주변에 있는 국가 중에서는 일본 같은 경우가 사실은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유사한 친환경 자동차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매연 저감 장치에 대한 것들 뭐 이런 탄소화 정책에 대한 것들을 많이 적용시켜서 현재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일본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자동차 정책 중에 차이점은 일본은 경유 차량의 비율이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은 잘못된 정책이었는데요. 클린 디젤이라는 잘못된 정책들을 한동안 활용을 하면서 정부에서 디젤 차를 국민들한테 굉장히 많이 좀 홍보를 했었습니다. 경유 차량은 연료 효율은 좋은 반면에 오염물질 배출량, 특히 질소산화물이라는 것하고 미세먼지에 대한 발생률이 굉장히 나쁜 그런 내연기관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앞으로도 우리는 질소나 미세먼지에 대한 정책은 딴 국가보다 월등히 좀 강력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또 한 국가가 이제 중국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쳐다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2013년 같은 경우에 베이징 시내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900도 넘는 날짜가 나타났었습니다. 900이라 그러면 사실 우리는 뭐 상상도 못하는 농도들이고요. 그런 정도가 됐을 때는 건강한 사람들조차도 굉장히 건강 피해가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중국에 하고 있는 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일들이 뭐냐면 전기차 정책입니다. 특히나 전기차 중에서도 대형 전기차들, 버스라든가 트럭과 같은 것들이 전기차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이쪽에 대한 공급률이 거의 없는 상태이거나 수입만 일부 하고 있는 정도지만 대형 차량에서 이런 전기차로서의 전환은 사실 굉장히 많은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화력 발전에 대한 것들을 급격히 줄이고 있습니다. 시진핑 정부가 미세먼지와의 전쟁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나름대로는 굉장히 강력한 정책들을 가져가고 있어서 사실은 중국도 미세먼지의 대기오염 물질 농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나 이런 일들은 우리한테도 좀 다행스러운 게 편서풍 계열의 바람이 부는 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국가이다 보니까 중국이 줄어들면 우리도 사실은 굉장히 유리한 조건들이 되어져서 여러모로 서로 좀 협조적으로 이런 일들은 해나갈 필요가 있어서 일본이나 동남아시아의 국가들 입장에서는 좀 더 정책적인 교류도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른 나라들의 사례에서 보면 그래도 효과를 얻고 있는 것 같아서 정책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나라도 시행 중인 것들이 있나요? 우리나라에 시행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그 정책이 2019년에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매 5년마다 정부가 이제 수립하는 법정 계획인데요. 1차 미세먼지 종합계획에서는 2016년 대비해서 향후 5년간 미세먼지 농도를 35% 이상 줄이기 위한 이제 대책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산업이나 수송, 그다음에 생활, 농업,
다양한 분야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한 그 국내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의 대기 오염을 같이 저감을 해서 국내 그 미세먼지 저감에 추가적인 역량을 얻기 위해서 국제 협력 등도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겨울철과 같은 아주 고농도가 일어나는 계절의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기 위해서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는 등 국민들과 이제 소통하는 그런 정책들도 많이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24년에 그 1차 종합계획이 마무리가 되었었는데요. 5개년 동안 초미세먼지 농도를 목표했던 16 마이크로그램 퍼 미터 삼승으로 줄였습니다. 올해는 또 2차 대책이 시작하는 첫 해입니다. 2차 미세먼지 종합계획이 2025년부터 29년까지 이제 발표가 되었고요. 2차 계획에서도 초미세먼지를 더 줄여서 2029년까지 13 마이크로그램 퍼 미터 삼승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촘촘하게 지역별로 그 오염 특성을 상세하게 분석을 하고요. 이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정책들을 가져가는 것들을 시행하고 있고, 국제 협력에 대한 그 효과도 조금 더 실효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다양한 그 국제 기구와 함께 협력하는 사업을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환경위성센터에서 세계 최초로 정지궤도 환경위성을 발사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위성의 이름이 잼스이거든요. 잼스. 네, 그 잼스라는 의미가 영어 발음으로 이제 보석을 의미하는 잼의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보석과 같은 반짝이는 눈으로 동아시아의 광역적인 대기질을 계속해서 관측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잼스 위성을 통해서 동아시아 지역의 대기질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결과들을 그 동아시아 국가들에 사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말씀 재미스. 네, 잼스. 죄송합니다. 예. 정말 그 말씀 들어보니까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까? 지금 이 생각이 또 들게 되는데요. 교수님 뭐가 있을까요? 정부가 해야 될 일과 개인이 해야 될 일, 과학자들이 해야 될 일이 다 다른데, 정부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화석연료로부터 과연 어떻게 벗어날까에 대한 것들입니다. 결국 이제 이 화석연료의 사용이라는 것 자체가 일으키는 여러 가지의 부작용이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선 재생에너지 쪽으로 어떻게 돌릴까인데, 결국 재생에너지는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과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갭을 어떻게 좁혀나가도록 노력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 과학자들이 해야 될 일은 결국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지 빨리 알려서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들이 국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런 부분들의 근거를 만드는 것들이고, 개인이 해야 될 일들은 가장 먼저 에너지 절약입니다. 유럽 쪽 국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덴마크 같은 경우 가면 건물 안에나 개인 집에 에어컨이 있는 집들이 거의 없답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난방장치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집에서도 아주 두꺼운 옷들을 입고 생활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한번 두 분도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저 발가벗고 다닙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한겨울에 전부 집에서는 반바지에 훌쩍 벗고 돌아다니고 있고, 한겨울에는 에어컨 켜고 춥다고 이불 덮고 자는 생활들을, 쾌적한 생활이라는 착각들 속에서 우리가 행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생활 속 에너지 사용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제하고 줄일 수 있느냐에 대한 것들이 첫 번째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편하게 살려고 한다는 게 너무 와닿았어요. 맞아요.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서 상당히 반성을 했습니다. 불편하게 살아야 된다. 네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휴대폰을 봐요. 근데 그렇죠. 그 이유가 오늘은 공기가 좀 어떤가 미세먼지를 맞아요. 체크하거든요. 근데 이제 볼 수 있는 방법이 뭐 날씨 앱을 켠다든지 아니면 뉴스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요. 좀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 좀 알려주신다면요. 미세먼지 예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그리고 모레의 미세먼지 농도에 대해서 사전에 예측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미세먼지 농도를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의 4단계로 구분해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기예보라든지 에어코리아 앱이라든지 또는 우리 동네 대기 정보 앱 등을 통해서 이런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정보를 가까이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정말 위협적인 미세먼지, 오늘 그 진실을 좀 파헤쳐 봤는데요. 파면 팔수록 무섭기도 하고 씁쓸해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모든 일의 배후는 시작은 인간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말씀에 너무나 격하게 공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그 두 분이 해주신 말씀을 좀 복기를 해보자면 자연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제외하고 우리나라의 대기 오염의 경우에는 주로 뭐 제조업, 산업, 그리고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고 초미세먼지는 이제 2차 발생원 때문에 이게 또 이제 새롭게 또 만들어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기후 변화로까지 이어지면서 미세먼지를 또 정체시키고 결국에는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건데 이제라도 이 고리를 확실하게 좀 끊어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 물질들에 노출이 되어졌을 때 이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라는 것은 사실은 정부만의 노력도 아니고요. 네. 우리 개인 스스로가 일단 여기에 공감을 해야 할 겁니다. 우리가 즐겁자고 하거나 편하자고 했던 이 일들이 사실은 우리의 생명들을 줄이고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행위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들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후대에 빌려 쓰는 이러한 자연들을 좀 더 보호해서 앞으로도 좀 더 건강한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미래에 보답을 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되도록 노력들을 같이 기울였으면 합니다. 자, 미세먼지 걱정 없이 모두가 마음 편히 숨 쉴 수 있는 그날까지 정부와 지자체 또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과학은 다 내 거. 완전 럭키비키잖아. 과학의 진심인 남자 김기환입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과학 이야기 속으로 김기환의 과학 이수다. 뜨겁고 건조한 사하라 사막. 그곳에서 날아온 먼지가 울창한 아마존 숲을 푸르게 가꾼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매년 사하라 사막에서 대량의 먼지가 대서양을 건너 아마존까지 날아가는데요. 그 이동 거리는 무려 4,800km. 와, 스케일이 장난 아니죠? 연간 이동하는 먼지만 1억 8,200만 톤. 그중 2,770만 톤이 아마존에 도착한다고 하니까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렇다면 이 먼지가 아마존에 왜 중요할까요? 바로 인 때문입니다. 인은 식물이 광합성을 할 때 필수적인 영양소인데 아마존처럼 이 강우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토양 속에 있는 인이 계속해서 씻겨 내려가는데요. 자, 이때 사막에서 날아온 먼지가 인을 듬뿍 담아 아마존 토양에 뿌려줍니다.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영양제 같다고는 할까요? 놀랍게도 아마존에서 유실되는 인의 양과 이 사하라 먼지가 가져다주는 인의 양이 거의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사막 먼지, 아마존 숲의 인싸템 인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먼지 속의 인은 어디서 온 걸까요? 과거 사하라 지역은 거대한 호수였다고 하는데요. 그 호수에 살던 물고기들의 뼈가 오랜 세월 풍화되면서 이 사하라 먼지 속에 인 성분으로 남은 거라고 합니다. 한때 물고기들의 놀이터였던 곳이 이제는 아마존 숲을 살리는 영양 공급원이 되다니 먼지 너는 You are my destiny. 지금까지 과학의 진심인 남자 김기환의 과학 이수다였습니다. 네, 미세먼지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는데요. 네. 오늘의 이 경각심 잊지 않겠습니다. 경각심 얘기를 하니까 저는 제가 어떻게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미세먼지 경각심에 대해서 알릴 수 있을까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오. 그래서 전 결심했습니다. 제가 나름 또 3집 가수잖아요. 그렇죠? 1집 제목이 도지네, 네, 4집 앨범을 미세먼지가 도지네. 이렇게 해서 바로 지금 4집 앨범 작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바로 구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곡가 형님한테 바로 연락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기다려 볼게요. 예. 두 분 많은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어떠셨어요, 교수님? 많은 국민들이 이런 일들을 잘 이해하시고 같이 잘 활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센터장님. 네,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오해하시기도 하고 하는 이런 미세먼지에 대한 얘기들을 속속들이 여기서 할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현장에서 또 연구자로서 계속 열심히 달려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과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은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See.